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예. 배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분홍색? 예. 거의 우연치 않게. 예, 예. 저는 서로 진짜 네. 우리 짠 거 아닙니다, 절대로. 네, 깔맞춤 아닙니다. 예, 저는 이렇게 입고 왔는데 네. 헐헐님도 공교롭게도. 네. 예. 뭔가 살짝 통하는 게 있나 보네요. 저는 헐헐이 저를 따라했다고 생각해요. 통한다기보다. 네. 예, 저는 오다가 저는 무관하기 때문에 집사람이 네. 해주는 대로. 우리 코디가 해주는 대로 입고 나옵니다. 저는 미적 감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 역시. 예. 그렇게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헐헐님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네.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죠. 그 1인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투자하는 거. 네, 법인 투자. 그렇죠. 예. 요즘 가장 핫하죠. 그게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요즘에 너무 너도나도 지금 법인 설립해가지고 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법인 설립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네. 가장 법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네. 대출 규제. 예. 네. 법인을 하면 대출이 많이 나오나요? 지금 현재 개인이 네.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네요. 네. 개인이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서울 LTV 규제가 있어서 서울 지역 그렇죠. 같은 경우는 40%, LTV가 네, 담보대출 비율이죠. 담보대출 비율이 네. 집값이 5억이라면 내 돈이 3억이 필요하죠. 3억 이상 필요하죠. 고사 20이니까. 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집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주택자라면은 이제 법인까지 이용하시면서 투자를 하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인을 이용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것도 조정지역 안에서 대출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 안에서는 대출이 지금 없죠. LTV가 지금 0이니까. 그렇죠.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이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대표의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80% 정도 조정지역 내에서도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죠.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메리트가 충분히 있긴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건지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짚어드리고 네. 저는 그거를 짚어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법인이 대출을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법인을 만들고 있다. 네.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아직은 대세하락기가 아니다. 라는 거에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세하락기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라도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없을 텐데 법인이 붐이 일어날 정도로 한다면 아직은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많구나.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승론자, 무분별한 상승론자처럼 느끼실 텐데 네. 이런저런 증거들이 많다는 거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을 이런 어떤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투자의 현상을 이제 그 어떤 그 시세와 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면서도 잠꼬대도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1인 법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에 대한 어떤 메리트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1인 법인을 많이 설립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이제 포괄적으로는 그렇다 치는데 일단은 그러면 그 법인의 구체적인 장단점 같은 거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법인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텐데 아주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 정도 판단할 수 정도 그거 한번 주제로 한번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거죠. 법인의 장점을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대출. 이 개인보다는 대출. 조금 더 그러니까 LTI나 DSR 어렵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그다음 총부채 그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것들에 개인은 규제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LTV DTI나 DSR 같은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개인으로 집을 매도했을 경우에 다주택자는 중과가 되죠. 양도세 중과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물건을 매수하고 1년이 지났으면 매도하면은 양도세가 40% 정도 내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2주택자라면 10%가 중과가 플러스 되죠. 10% 중과, 3주택자면
플러스 20% 중과. 네. 중과가 되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물건이 1개든 10개든 그다음에 100개든 중과가 없다는 점. 네. 그렇고 양도세율,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법인은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죠. 그렇겠죠. 법인세가 그러니까 양도했을 때 나오는 세금이 10%에서 25% 정도, 10%에서 25% 정도입니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 당하는 거에 비하면은 그렇죠. 좀 낮은 거군요. 개인이 3주택자가 양도세를 맞았을 경우에 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60%까지 중과가 될 수 있는데 양도세의 부분이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했을 경우에도 25% 안에서 법인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 부분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법인 혜택이 많군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이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이해가 되네요. 대출도 되고 세금은 작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은 이렇게 뭐 부동산 사이클 상에 단기 매매가 그러니까 단기 매매의 전략이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승의 폭이 굉장히 빠르고 가파를 때는 이렇게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물건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은 양도세가 만만치 않죠. 44%죠.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서 내일 팔았을 경우에도 양도세가 10%에서 25%. 단기 매매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월등히 메리트가 있군요, 진짜. 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좀 얼핏 떠오른 생각인데, 단기 매매를 했을 때에 보통은 이제 우리는 그 44% 세금도 중과받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내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도 또 종잣돈 삼아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있겠군요. 큰 메리트예요. 그 부분도. 왜냐면은 양도세를 수익을 얻었는데 양도세를 바로 내버리는 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수익이 있었다면 2월 가세라고 해서 내년 3월에 세금을 그때 정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한 번 더 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용 공제. 그건 뭐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나요? 그 물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자본적인 지출에 한해서만 예를 들면 샤시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비용을 공제해줬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비용을 공제하는 부분이 포괄적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많겠죠. 뭐 직원들 월급도 그렇고 대출 이자 같은 거, 대출 이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썼던 그런 뭐 의료비, 차량 유지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배장판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비용으로 인정, 그러니까 법인세에서 그런 어떤 비용 부분을 공제하고 법인세가 나온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절세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뭐 없나요? 큰 부분으로 이제 대출, 법인세, 그다음에 2월 가세, 그다음에 단기 매매, 비용 공제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세금도 뒤늦게 이제 낼 수 있는 거, 그게 2월 가세군요. 그리고 뭐 양도 차손 같은 것들이 혹시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 양도 차손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양도 차익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양도 차손, 이제 물건을 집을 매수했는데.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손해를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역시. 우리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게 금방 전염되는군요. 근데 이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물건을 좀 잘못 매수하셨다거나 아니면 좀 지인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매수했을 때 손해가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손해가 난 부분을 손익이 난 부분에서 공제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그만큼 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뭐 이해를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득이 만약에 1억이 났는데 손해가 난 게 또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세금은 이득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맞는 게 아니라 빼서 남은 5천만 원, 양도 차익에서 차손을 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그러면 손해를 계속 만들어야겠는데요.
그 사실은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일부러 손해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손해를 만드는 부분을 활용하는 또 분들도 계십니다. 네, 세상에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 같은데 일부러 손해를 만들어서 세금을 절약하겠다고? 저 같으면 그 에너지를 수익을 늘리는 데 쓰겠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장점이 많으니까 너도 나도 지금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법인도 법인 같으면 뭐 회사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대표이사, 이사, 뭐 감사, 뭐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부장, 총무 이렇게 해서 직원들도 뭐 대리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1인 회사라고 해서 한 명만 있으면 한 명이 다 하는 거죠. 멀티플레이어처럼 대표이사 하고 뭐 이렇게 직원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1인 법인 거의 대부분이 지금 법인이 한 100개 정도가 설립된다 하면 아마도 한 8, 90% 정도는 지금 1인 법인으로 설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 대표이사가 되고 그리고 임원이 되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뭐 감사라든지 아니면 직원을 이제 서류상으로는 두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1인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편법은 아니겠네요. 제가 법률 전문가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가족 법인이 많이 있죠. 판례상으로도 1인 법인 같은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겠네요. 혹시 이거 설립을 할 때는 회사니까 뭐 자본금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자본금은 사실 뭐 얼마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어요. 사실 100원으로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 하면 100원으로 설립했을 경우에 대출이 좀 그렇긴 하겠네요. 자산이 100원밖에 없는데 무슨 아파트 매독자를 뭐 산다는 얘기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너무 적은 금액으로 그 자본을 출자했을 경우에 이제 비용을 지출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아니면 직원의 월급을 뭐 지출을 하고 했을 경우에 법인이 마이너스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이너스 법인이 됐을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경우에 일정의 어떤 금액을 출자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 1,000만 원? 유행처럼 1,000만 원의 자본을 출자해서 부동산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100원도 된다고요? 그럼요. 그 따님이 몇 살이죠? 6살입니다. 6살이면 100원은 있을 거지 않습니까? 100원 있죠. 저보다 부자입니다. 따님 명의로 하나 법인 하나 설립해가지고 100원 넣고 돈 내고 돈 먹기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관념을 심어주는 거 필요할 것 같은데 100원이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겠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회사를 차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는 그 과정도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물론 법무사에 맡기시기도 하고 뭐 헬프미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거의 반셀프인 이지비즈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이제 반셀프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회사를 설립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 문턱이 굉장히 정보화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고 하셔가지고 다들 서류 준비하시고 회사를 쉽게 짧으면 3일 그리고 길게 되면 한 열흘 정도 안에 설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고 설립도 저도 간단하고 설립 자본금도 100원도 되고 100원짜리 동전 구하는 게 힘들겠어요. 요즘에는 동전을 구경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100원이 그것 때문에 힘들겠군요. 100원으로 설립하는 100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심만 하고 장점이 많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항상 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를 통제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수익이 낮다 하더라도 우연이다. 제가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항상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뭔지 이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법률 전문가로서 봤을 때도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법인이 워낙에 유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라에서도 좀 유익 있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대출을 피해가는 한 방법으로 또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인에도 조만간 어떤 규제가 그건 큰일인데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법인 설립을 쉽게 생각할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맞는지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단점이 일단은 법인도 회사잖아요. 설립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유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무실 있어야 되고. 근데 집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뭐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얻어서 업무를 보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요즘 유행하는 소호 사무실에 주소를 얻어서 이제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제 법인을 유지하기도 하시죠. 그걸 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집을 사업장 주소지로 해가지고도 법인 허가가 나나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부동산 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의 주소의 제한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잘 믿어주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편법적으로 활용한다. 이걸 뭐 공무원들도 모르진 않을 거니까 집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페이퍼 법인이나 유령 법인 아닌가 싶어가지고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에서도 업무를 보세요. 요즘에 어차피 디지털 노마드 시대인데 어디서 랜선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데 이제 뭐 일단 구두 경고는 하시죠. 실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직접 근무하시는 거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이 또 자가일 경우에는 뭐 쉽게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뭐 무상거주라든지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살짝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을 주소지 등록을 하는 데는 이제 자가이든 뭐 임대이든 크게 상관없이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 분께서 그 실사 나가겠다라고 엄포만 놓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비용 중에서 일단 기본 비용들이 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는 일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복수 기장을 해야 되거든요. 좀 어려운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하면 복식부기? 복수 기장? 세무사님을 세무사분이 껴서 기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본인이 내가 성실신고할 거라고 한다고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는 거는 세무사가 껴서 기장을 해야 한다. 그런 거는 뭐 아까 지금 헬품이나 뭐 비지즈 이런 이지비즈인가 그런 데서 안 해주나요?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런 회사에서 진행을 할 수 있어. 결국은 세무사가 끼는 부분이라서 비용이 일단 고정 비용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뭐 그 이상까지도 아주 세지는 않네요. 고정 이런 말 말씀 조심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문가들을 활용할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하겠다고 해서 10만 원 아끼겠다고 그 시간을 전문가들은 쉽게 하는 것들을 뭐 일주일이고 뭐 열흘이고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웃소싱을 줘야 될 때는 타인의 노동력도 레버리지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 시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법인을 만들 때에도 법인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혼자 막 끙끙대면서 한 사흘 걸려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2-30만 원이든 주고 맡기고 나는 물건 검색하고 더 좋은 물건을 찾아서 떠나는 거. 이게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아웃소싱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세무사님의 비용도 사실은 실적이 있는 부동산 법인에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을 만한 비용일 수도 있겠지만 무실적 법인에서는 사실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사실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무실적 법인을 만들 거면 뭐하러 법인을 만들죠? 야심차게 법인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어떤 물건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고 준비가 안 된 법인이 좋다더라 라고 해서 저처럼 법인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투자를 못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떤 기본적인 운영 비용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유지 관리 비용을 생각하셔야 한다.
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법인 그 세무사분들한테 법인 설립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면 그 법인 설립 어지간한 빌딩을 살 거 아니라면은 30채, 50채 정도를 이렇게 매수할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 같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만큼 어떤 법인을 운영하고 법인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법인에서 잉여가 났다, 그러니까 수익이 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잉여금을 내 통장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그냥 가지고 오면 이게 횡령이 되거든요. 안 되겠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1인 법인 자기 거지 않습니까? 네.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손해 볼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주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뭐 형사적인 문제는 일단은 넘어설 수 있다 하더라도 전혀 뭐 다른 그렇죠. 개념이기 때문에 돈을 갖고 온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회계 처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절차와 처리 이런 부분 그리고 돈을 내가 가지고 왔을 경우에 그에 따른 어떤 세금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세금 14.5% 내고 15.4% 내고 작지 않은 세금이죠. 법인세 25% 내고 했을 경우에 그냥 일반 개인 사업자와 무엇이 다르냐? 그러네요. 들어보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금, 이 잉여금을 얼마나 법인 통장 안에서 잘 운용을 해서 하느냐? 그것을 불릴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러네요. 아까 이제 그 법인세가 그 10% 보통 이제 10%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뭐 크지 않는 이상, 뭐 법인의 그 초과 이익 자체가 2억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10%이고 넘어가면 또 이제 20%가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인에서는 그 비사업용 토지, 뭐 부동산 같은 거 팔 때는 또 추가과세를 또 하지 않습니까? 추가과세합니다. 합치면은 법인세 10%에 추가과세 10%, 20% 기본적으로 20%에다가 만약에 이제 그 돈을 차익이 났으면 돈을 내가 가져와야 실질적인 수익인데 그걸 다시 이제 배당 형식으로 법인에서 빼오려면 15.4%의 세금이 나온다. 그럼 고정적으로 35.4%의 세금이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운용 비용은 비용 나가고. 그러니까 개인이 만약 투자를 했을 때에 양도차익이 작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세금이 좀 작을 수도 있고 뭐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인은 고정적으로 35.4%의 세금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기타 부수적인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면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장점만을 얘기할 때에는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단점을 보고 나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또 드네요. 그렇습니다. 또 뭐 단점 또 있나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분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분에 대한 어떤 혹시 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0%가 매매사업자랑 같네요. 매매사업자도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이제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부가세까지 건물분 10%를 낸다고 한다면 값이 비싸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값 받고 팔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결국은 이제 손해 보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매도자의 손해로 귀속이 될 거니까 좀 쉽지가 않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법인의 어떤 단점들을 잘 활용해서 얼마나 그 운용 비용을 절약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출을 그 비용으로 잘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법인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법인을 설립한 첫 번째 이유가 대출이었잖아요. 그랬죠. 대출.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이 80%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시는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그 법인 대표이사의 신용도와 소득 게 굉장히 크게 좌우해서 대출이 나오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60%, 65%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80%까지 이제 받아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설법인의 경우에 좀 힘들 수도 있다. 대출이 원활하게 나오기가 힘들다는 점. 그래요. 신설법인은 뭘 믿고 돈을 빌려주죠? 그러니까 신설법인은 사실은 이제 우리 근성님 대출 전문가 근성님의 말씀을 우리 따르면 시청자분들 근성님이 누구인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희 행꿈사 카페 공식 대출 에이전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전문가이신 근성님의 의견에 따르면 사실 신설법인은 개인으로 따지면 신용등급이 6등급인 사람과 같은 정도의 신용등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1금융권은 사실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고 보통은 이제 법인의 경우에 뭐 신협이라든지 어떤 제2금융권에서 많이 이제 대출을 또 하시고요. 또 대출의 금리 자체도 개인보다는 좀 높습니다. 많이 높은가요? 4%대 뭐 중후반까지도 가는. 중후반이요? 네. 지금이 3%대 후반 정도 되나요? 지금 개인이 받으면은 뭐 3%대 후반 정도에 받을 수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4%대 중후반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차이는 좀 있긴 있군요. 네. 다만 이제 뭐 굳이 이제 여러분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네. 굳이 이제 1금융권을 고집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게 네. 큰 차이는 없거든요. 사실은요. 0.1%, 0.2%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실수요자로서 만약에 네.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자자로서는 네. 그런 부분보다는 대출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툴을 가지고 많이 이제 수익을 내는 거. 이게 더 그렇죠.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나와준다고 해도 뭐 최소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60% 이상 나온다. 네.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겠다. 네, 그것도 조정 지역에서도 그렇게 나온다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다주택자들은 조정지역은 0입니다. 0. 네. 예, 근데도 최소 60% 네. 나와준다고 하니 괜찮네요. 많게는 그렇죠. 또 뭐 능력 있으면 80%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20%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네.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단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사실 법인이 내 집주인이다라고 했을 경우 어떤 생각 드세요? 법인 뭐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네. 법인이 실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표이사랑 보통 일반인들은 네. 대표이사가 꼭 법인이다 이렇게 바라보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법인이만 있으면 임차인들도 잘 안 들어오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겁나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에 대한 뭐 어떤 실체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게 없으실 수 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주인이 회사야 뭐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왠지 모를 불안감, 그렇죠. 근데 전세금 날리는 거 아닌가, 그 낯섦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세입자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좀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세입자를 받는 것에 있어서 약간 불편함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임대하는 것과 법인이 임대하는 것이 다른 것은 없지만 이제 언제 그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좀 낯설 수 있다라는 낯설 거. 수 있겠다. 네, 이제 법적인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임대인의 지위 이런 것들은 그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들은 임차인도 누릴 수가 있다. 네. 걱정하실 거는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이런 부분을 그 부동산 소장님들도 굉장히 낯설어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임차인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부드럽게 해줄 수 있도록 이제 사전 작업을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예,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하십시오. 제가 잘 설득해. 네, 그래서 뭐 세제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단점이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을 오래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그렇죠. 것들이 있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없고요. 음. 종부세도 법인의 경우에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됐을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세제적인 측면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법인이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그 전업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싸움의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술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1인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소룡처럼 될 수 있는 거죠. 합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내가 잘 활용할 수 없고 이 법인을 설립해 놓고 그냥 법인으로서만 내가 거의 등에 짊어지는 것처럼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홍금보가 되는 것 같아요. 홍금보도 잘 싸우던데. 저는 홍금보 세대는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꾸 무리해서 뭔가 지루하지 않게 해드려야 하는 강박관념을 좀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시류에 휩쓸려서 너무 이제 법인이 좋다더라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법인을 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것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단점에도 상당 부분 귀를 기울이셔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1주택자 같은 분들은 특히나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죠. 예, 게다가 뭐 아까 말씀 뭐 하신 것 그 비과세도 안 될 거고 기타 이제 뭐
예,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고 네. 오히려 대출 많이 받고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1주택자 같은 경우들은 대출도 받을 수 무주택자도 그렇고요. 네.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비과세 혜택은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법인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고 네. 또 하나 이제 투자 계획이 분명하게 서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네. 예, 쓸데없는 비용만 계속 네. 나가면서 예, 그리고 오히려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네. 잘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즘 핫한 네. 1인 법인 네. 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이 있는데 중간에 많이 빠졌네요. 예. 계속 한번 해보시죠. 뭐. 그럴까요? 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예. 이게 그 부동산에 그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것과 예. 비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법인을 설립하겠다 하면 이 과밀 억제 권역과 비과밀 억제 권역을 구분하셔서 사실은 비과밀 억제 권역의 본점 법인을 설립을 하셔야 예. 과밀 억제 권역의 물건을 취득하셔도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거죠. 예, 보통 뭐 4배, 5배 정도의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그것도 5년이 지난 법인은 괜찮죠? 5년이 지난 법인은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법인이어도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5년이 지난 법인 중에서 네. 혹시라도 실적은 없지만 그런 법인을 뭐 인수하는 저렴하게 방법. 인수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겠네요. 물론 이제 그거 하실 때는 뭐 채무 같은 것들이 혹시 남아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예, 그런 것도 하나 이제 M&A인데 네. 네. 변호사도 필요하고 회계사도 필요하고 네. 배보다 배꼽이 높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법인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뭐 네. 현물출자라든지 뭐 포괄 양수도라든지 뭐 이런 복잡하고 다단한 여러 가지 뭐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그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면 받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큰 줄기에서 법인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나올 건 대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싸움의 기술 하나의 툴인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형편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재밌는 거 없으신가요? 재밌는 거요? 네. 요즘에 자꾸 개그 욕심을 먹어가지고 30분짜리 방송을 지루하게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라도 저희가 뭔가 재밌게 해드려야 될 텐데 아직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재밌는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거를. 펄펄님이 귀엽게 잘 해주셨는데 저도 어렵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한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알찬 주제로 그리고 다음 방송은요 우리 홀홀님 전문이신 우리 홀홀님 임장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팟캐스트 할 때 이 홀홀님께 반했던 것도 그 임장 아주 훌륭한 임장인데 반하셨습니까? 대표님께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서울권의 유망, 저평가된 유망 투자 지역들 그런 주제 혹은 수도권의 저평가된 유망 투자 지역들을 가지고도 앞으로 방송을 많이 할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홀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